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외교부가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죠. 초치는 불러들인다는 뜻입니다. 항의성, 경고성 메시지를 전할 때 보통 이렇게 초치를 해서 전달을 하죠. 북러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하라 이런 한국 뜻을 전달했습니다. 지금 어떤 흐름인지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전문가인 박종수 전 러시아 공사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그 주한 러시아 대사를 한국 외교부가 초치했고 그 이유는 알겠는데 근데 그 러시아 대사 안드레이 쿨릭 이 사람은 북러 군사 협력이 근거가 없는 추측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 지극히 러시아적 관점에서 밝힌 입장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제공하느냐 마느냐는 그런 그 논란이 있을 때 네. 러시아도 증거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거든요. 근데 결국 증거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한국하고 관계를 최악의 상태로까지는 갈 상황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번에 북러 간의 군사 무기 제공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아마 쿨릭 대사는 했을 걸로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크레물린 페스코프 대변인도 어떤 군사적 합의도 한 게 없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도 그랬거든요. 물론 그 정상회담 장소인 바스토치니 군사 미사일 기지에서는 사실 이거를 위해서 여기서 정상회담 한다고 해서 푸틴이 직접 그렇게 얘기했죠. 얘기를 했죠. 예.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 우주 산업에 민간 차원에서 협력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이제 내포한 거죠. 예. 군사용으로 그걸 이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 그러면서 이제 푸틴이 한 얘기가 우리는 철저하게 국제법에 근거해서 할 거다. 어떤 그 위반도 없을 거다. 이걸 이제 전제를 한 거죠. 그런데 러시아의 저런 입장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다수의 전문가들이 해석하기로는 그 북러 간의 군사 협력이 어느 정도 수위까지 완성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무언가가 오가긴 오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사실이라서 어떻게 보십니까? 군사 협력이나 군사 기술 특히 이런 분야는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상당한 그 시간을 요하는 예. 매우 민감한 분야죠. 특히 지금 이제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될 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거든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 하나가 전방위적인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거죠. 예.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거는 무력 외에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러북 간의 군사 협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일종의 그 연장선상에서 오가는 그런 레토릭이라고 좀 봅니다. 서방과 러시아 간에. 예. 예, 그렇게 본다면 뭐 어떤 그 얘기도 자국한테 유리하다면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일종의 심리전, 정보정 차원에서. 그렇죠. 하이브리드전이 무력 외에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거든요. 가짜 뉴스, 각종 그 프로파간다, 그리고 이제 언론을 또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예. 아마 그게 연장선상이라고 이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럼 박정공 사께서 보시기에는 이번에 북러 간의 모종의 합의가 실제 뭐 있었긴 있었을 거라 보십니까? 이게 참 뭐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이게 공개가 되진 않은 거라서. 근데 거기에 굳이 방점을 찍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 러시아하고 북한 간의 그 군사 협력은 예. 구소련부터 계속 지속되었던 겁니다. 예. 다만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로 접어들면서 그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안 했던 이유는 남한을 의식했던 그런 부분이 매우 강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군사 협력을 할 의향을 보이는 거는 지극히 그 한미일 연대 그리고 한국의 북한의 강공책 예.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반사적인 어떤 그 대응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더라도 그건 공개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동안에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선친인 김정일 위원장도 군사시설을 여러 번 방문을 했거든요. 예.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는 공개가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아무리 정보력이 뛰어나도 그건 쉽지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단계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치열한 어떤 심리전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그 맥락으로 이번에 북러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것이 더 본질적인 관점이다. 그렇게 그렇죠.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첫 번째가 이제 그거고 예. 두 번째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유훈 정치를 표방을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2019년 4월 달에 러시아를 방문하고 그 뒤로 못 갔어요. 근데 당연히 그 뒤에 그 선친들의 그 유언에 따라서 갔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번 기회에 이제 코로나가 해제가 되고 국경이 개방되면서 첫 스텝을 밟은 거죠. 예. 뭐 이런 의미. 그동안에 이제 양국 간에 조율하지 못했던 그런 현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같이 공동으로 한 거죠. 예. 그러면 일각에서 말하는 이런 분석, 그러니까 북러 간의 어떤 그런 군사 협력이 얼마나 있었든지 간에 이번 정상회담은 오히려 러시아가 남한에 보내는 어떤 경고적인 메시지가 강하다. 그러니까 그런 분석도 하는 전문가들이 있던데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유효한 분석이겠군요.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가 지난 3월 31일 러시아 연방의 대정책 개념을 새로 채택을 했거든요. 그동안 러시아의 대정책은 한반도에서 남북한 균형 외교를 지향한 거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대정책 개념에서는 한반도에 관한 언급이 다 빠진 거예요. 예. 빠지고 북한에 대해서도 일체 언급이 없고 한국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고 이거는 이제 일종의 그 전시 체제에서 만든 그 대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국은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지를 하고 있고 예. 북한은 러시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공조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몇 달 전부터 군사 거래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반박을 오늘 내놨어요. 그 말은 러시아 당신들이 부인하지 말아라, 발뺌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론 한미 정보 당국이 공개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를 포착했을 가능성도 뭐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군사 분야에 관한 한은 아무리 정보력이 뛰어나더라도 예. 한국이나 미국이 쉽게 잡지를 못할 걸로 저는 봅니다. 예. 다만 이제 이번에 북러 정상회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제 무기가 지원되는 게 있다. 뭐 이거를 우리한테 제보를 했잖아요. 뭐 그걸 이제 근거로 해서 우리 입장을 밝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러한 입장을 밝힌 데는 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일종의 경고성. 또 설령 예를 들어서 알았다 하면 이거는 이제 그 증거를 오픈을 한다. 오픈을 했을 때 이거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봐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해야 되는데 보복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얘기죠.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저는 조그만한 세계 대전이라고 소전이라고 보든 스몰 리틀 월드, 리틀 월드워 예.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잘못하면 한반도로까지 확전이 될 그런 그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매우 우리 입장에서도 외교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그 연관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어떤 심리전 내지는 정보전의 연장 성격이 강하다면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어떤 대응 조치는 무엇이 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과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저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렇지만 공개된 거나 공개되지 않은 거나 보면 북한이 많이 위반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그런 정보를 수집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만 했지 실질적인 제재를 못했던 거예요. 예. 제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력밖에 없거든요.
무력을 동원했을 때 그 다음 단계는 사실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거는 아무리 지금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해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였거든요. 러시아도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제재에 들어갔고 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도 소위 말한 지옥 같은 제재를 13번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러시아가 거기에 지금 굴복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가? 예. 이건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짚어봐야 될 부분이죠. 예, 한미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이다. 그 말씀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반응이 궁금한데, 근데 공교롭게도 푸틴 대통령이 다음 달에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만난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떤 맥락에서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국제 무대가 지금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외교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8월 말 경에는 이제 브릭스 정상회의가 남아공에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유엔 정상 총회가 열리고 9월 달에 그 이전에 또 인도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11월 달에 우리 미국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여기를 염두에 둔 사전의 조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 심지어는 북한까지 일관되게 서로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브릭스 정상회의 성명서에서도 유엔의 그런 비민주적인 그런 거를 개혁을 해야 된다. 안보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탈달러화를 공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금 액션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바로 중국과 러시아 간에 그동안에 합의했던 그런 내용이고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 간에도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이제 에이펙 정상까지 갈 때 사전에 조율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북러 정상에 대한 어떤 그 후속 조치로 푸틴이 방중을 한다. 이보다는 훨씬 더 큰 개념이다. 큰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수 전 러시아 공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